차가운 겨울바람이 폐차장 한복판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녹슨 차체들 사이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을씩거리며 메아리쳤죠. 여기서 내려 김수진.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담담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요 끝을 붙잡은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제발, 강민호 씨,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15년?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 15년 중에 지난 3년은 당신 때문에 지옥이었어. 이제 끝이야. 검은색 제네시스 뒷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거칠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차문이 쾅 닫히는 순간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폐차장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휠체어에서 벌떡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던 다리가 바닥을 단단히 디뎠어요. 김수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녀의 눈동자가 차가운 달빛 아래서 번득였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1년 봄, 대학로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말이에요. 김수진은 그때 막 사범대를 졸업한 신규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던 25살의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순수했어요. 선생님, 커피 한 잔만 더 주문하실래요? 강민호는 그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경영학과 4학년인 그는 졸업 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죠.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까지 수진에게는 완벽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매일 오시는데 항상 혼자시네요. 외로우시겠어요? 민호의 말에 수진이 얼굴을 붉혔죠.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든 그녀의 모습이 햇살처럼 예뻤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찾고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구나. 대단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호의 팔짱을 낀 채 버질로드를 걸으며 평생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수진아, 나랑 평생 행복하자. 네, 오빠. 저도 오빠를 평생 사랑할게요. 신혼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민호 아버지가 마련해준 곳이었죠. 수진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배웅했어요. 오늘도 힘내요, 여보. 응, 우리 수진이가 있으니까 힘이 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 강철민 회장이 운영하는 대한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민호에게 요구되는 것들도 많아졌어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접대가 있었죠.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몸 괜찮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이해해줘. 수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이 예전만 못했어요. 피곤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2020년 결혼 9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부인, 선천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십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병원을 나오며 수진이 울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었죠. 괜찮아, 수진아.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황미숙 여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아들아,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수진이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으로 되는 일이냐? 이 집안에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수진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겉으로는 아내를 감쌌지만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운명적인 그날이 찾아왔죠. 수진아, 회사 워크샵 때문에 이번 주말에 못 들어올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또요?
지난달에도 워크숍이었잖아요.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이해해줘.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거든요. 그 주말, 수지는 우연히 강남역 근처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수진보다 훨씬 어리고 예뻤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민호의 팔에 매달린 채 웃고 있었죠.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 윤서야, 너랑 있으면 나도 행복해.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5년을 함께 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하는 달콤한 말들이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정윤서, 민호 회사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민호를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민호가 들어왔죠. 여보, 워크숍은 어땠어요? 응? 그냥 그럭저럭. 민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지는 남편을 몰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일이 끝나면 민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놀랍게도 민호는 거의 매일 정윤서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도 함께 들어가더군요. 이렇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수진의 마음속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한 달 후 수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에서 정윤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오빠, 언제 그 여자랑 이혼할 거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처리할 게 있어서 그래. 아이도 못 낳는 여자한테 왜 그렇게 매여 있어요? 곧 깔끔하게 정리할게. 약속해.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다니. 그날 밤 수진이 민호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정윤서 씨와 어떤 사이예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죠. 무슨 소리야? 그냥 후배일 뿐인데. 이 문자 메시지들도 후배와 주고받은 거예요? 수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건 15년이에요, 오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15년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래, 맞아. 나 윤서 만나고 있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오빠, 너한테 지쳤어, 김수진. 매일 우울한 얼굴로 집안 분위기 다운시키고 아이도 못 낳고 남자가 어떻게 살아? 수진이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 이제 와서 무슨. 어쨌든 나는 이혼할 거야. 윤서랑 새 출발하고 싶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은 말이에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재산 분할 문제만 남아 있었죠. 수진 씨,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민호가 고용한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시아버지 명의였고 민호 명의의 재산들도 혼인 전 재산으로 분류되었거든요. 15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이게 전부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정도가 전부죠. 수지는 허탈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절을 남편에게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수진의 4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수진은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민호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사람이 있네. 정윤서였습니다. 수진의 집에 수진의 남편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오빠, 여기가 그 여자가 사는 곳이에요? 응, 곧 나갈 거야. 신경 쓰지 마. 민호는 수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말이에요. 여보. 수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정윤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 정윤서예요. 앞으로 이 집 여주인이 될 사람이죠. 그 말에 수진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호 오빠가 말 안 했나요?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도 했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임신이라고요? 네, 2달 됐어요. 오빠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후계자를 만들었다고. 정윤서의 배가 살짝 볼록했습니다. 수진이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어린 여자가 쉽게 해낸 거였어요.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주까지 이사 나가죠. 다음 주라고요? 갑자기 왜? 윤서가 이사 와야 하거든.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환경을 바꿔줘야 해. 수진은 기가 막혔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살던 집인데 그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집이야. 내가 있을 이유가 없어. 그날 밤 수진은 짐을 쌌습니다. 40년 인생의 흔적들이 겨우 캐리어 2개에 들어갔어요. 새벽에 집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우산도 없이 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깍! 큰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수진을 덮쳤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허리뼈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진의 다리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다리를 꼬집어 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더 컸죠. 의료비는 내가 낼게. 대신 이혼 서류에 빨리 서명해줘. 여보, 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잖아.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지는 그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강민호, 당신이 내게 한 일들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재활병원에서의 6개월은 수진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씨,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척수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다리에 침을 놓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민간요법들을 시도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인 거예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달려갔죠. 선생님, 제 발가락이 움직여요. 정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경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완전히 걸을 수 있을지는. 얼마나 걸려요? 언제쯤 걸을 수 있어요? 최소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수지는 상관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다시 걸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민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병문안을 왔어요.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이었죠. 컨디션은 어때? 예전과 같아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 답답하겠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수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리자.
그런데 어느 날 정윤서까지 병문안을 왔어요.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때요? 가식적인 미소였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기는 언제 태어나요? 다음 달이에요. 아들이래요. 시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정윤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찢어졌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고마워요, 언니. 그런데 정윤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 거예요? 민호 오빠도 힘들어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혼 서류 말이에요. 빨리 서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도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거든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제가 강민호 씨의 아내인데 임신을 하셨네요? 그건 불륜으로 임신한 아이를 낳으면서 정식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윤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니가 여자로서 역할을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역할을 못했다고요? 아이도 못 낳고 맨날 우울하게 굴고 남편이 바람 피울 만하죠. 그 말에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윤서 씨, 제가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만만해 보이시나요? 그게 아니라 1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상대방이 아픈 걸 보고 도망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면 알 거예요. 지금 그 남자가 당신을 어떻게 버릴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수진의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정윤서는 갑자기 무서워져서 병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수진이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라서 날카로워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긴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2025년 봄, 수진은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2년 만의 일이었어요. 민호가 마련해준 곳은 변두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살아. 생활비는 매달 보내줄게. 고마워요. 수진의 목소리는 체념한 것처럼 들렸어요.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드디어 골칫덩어리를 처리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민호가 나간 후 수진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거의 완벽하게 걸을 수 있었거든요. 2년 동안의 끈질긴 재활 치료가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수진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민호와 대한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대한산업은 겉보기와 달리 부실이 심한 회사였어요. 강철민 회장이 무리한 투자와 확장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죠. 그걸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민호와 정윤서의 관계였어요. 정윤서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정재혁은 대한산업의 경쟁사인 삼성파트너스의 전무였거든요. 산업 스파이였구나. 수진이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윤서가 민호에게 접근한 것도 임신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대한산업의 기밀을 빼내고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거죠. 그럼 나도 계획을 세워볼까? 수진은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짰습니다. 첫 번째, 민호와 정윤서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 대한산업의 분식회계 자료를 입수하는 것. 세 번째, 정윤서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 네 번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폭로하는 것.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김수진 씨 맞나요? 어느 날 수진의 원룸을 찾아온 남자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기자예요. 박준혁은 경제지 기자로 대한산업의 분식회계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죠. 수진 씨가 도와주시면 저도 수진 씨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도움 말이에요? 강민호 부사장과 그의 연인에 관한 자료들 필요하시지 않나요? 박준혁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사연도, 민호의 불륜도, 정윤서의 정체도 말이에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협력하죠. 그렇게 복수의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박준혁은 정말 유능했어요. 며칠 만에 대한산업의 비리 자료들을 구해왔습니다. 강철민 회장의 차명 계좌, 분식회계 장부, 탈세 증거까지 충분히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검찰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정윤서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곧 나올 겁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직접 나서시겠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 휠체어에 앉은 불쌍한 전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더 방심하게 만들어야죠. 더 큰 실수를 하도록.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는 눈빛이었어요. 정윤서가 임신한 아이. 정말 민호의 아이일까요? 박준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수진의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민호와 정윤서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어요.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500명의 하객이 참석했죠. 수진도 초대받았습니다. 물론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요. 수진 씨, 이번 기회에 그들을 공격하는 게 어떨까요? 박준혁이 제안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러요. 그들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진은 첫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철민 회장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회장님께 며느리 정윤서의 정체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삼성 파트너스 정재혁 전무의 딸로 귀하의 회사 기밀을 빼내기 위해 접근한 산업 스파이입니다. 편지에는 정윤서와 아버지 정재혁의 사진, 그리고 삼성 파트너스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강철민 회장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어요. 사흘 후 민호와 정윤서가 크게 싸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준혁이 전해준 정보였어요. 강 회장이 정윤서를 추궁했대요. 정윤서는 부인했지만 회장이 믿지 않아서. 민호는 뭐래요? 아내를 감싸려고 하다가 아버지와 대판 싸웠다고 하네요.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성공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저예요. 응? 웬일로 전화해? 민호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순수하고 걱정스러워 들렸어요. 민호가 잠시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곧 해결될 거라고? 천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국세청에 제보 전화를 한 거예요. 대한산업에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강철민 회장 명의의 차명 계좌가 여러 개 있고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 박준혁이 수집한 정확한 자료들이었어요. 며칠 후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대한산업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건 뭐야? 갑자기 세무조사라니. 민호가 당황하고 있을 때
수지는 세 번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윤서의 휴대폰을 해킹한 박준혁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수진 씨, 이거 봐요. 박준혁이 보여준 것은 정윤서와 다른 남자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윤서야, 애기 괜찮아? 언제 만날까? 오빠, 조심해요. 강민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 애기를 그놈 애기라고 키우는 게 괜찮겠어? 계획대로 하면 돼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정윤서가 임신한 아이는 민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윤서의 진짜 남자친구인 이승호의 아이였어요. 이승호가 누구예요? 삼성 파트너스의 과장이에요. 정윤서와는 대학교 동창이고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완벽하네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직접 만나야죠. 정윤서와 수진이 일어서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휠체어에서 내려와 두 다리로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이제 숨을 이유가 없으니까. 수진의 얼굴에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정윤서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좋은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새 삶이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윤서야, 신우는 어때? 좋아. 남편이 잘해줘.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정윤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는 분명히 안녕하세요, 정윤서 씨. 김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두 다리로 멀쩡히 서서 걸어온 거였죠. 언니, 어떻게 걸어 다니냐고요? 놀라셨나요? 수진이 정윤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윤서의 친구들은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자리를 피했어요. 언니, 다리가 나았어요? 2년 전에 이미 나았어요. 다만 숨기고 있었을 뿐이죠. 정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숨겼어요? 당신들을 지켜보고 싶어서요. 어떤 짓들을 하는지 말이에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정윤서와 이승호의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정윤서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당신이 임신한 아이. 민호의 아이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승호 씨의 아이잖아요. 삼성 파트너스 과장. 정윤서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 제발. 15년을 함께 산 부부를 이간질시키고 회사 기밀을 빼내고 거짓으로 임신까지. 대단한 작전이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잘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욕심이 생겼다고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 정윤서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꿈은 오늘로 끝이에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쯤 국세청에서 대한산업을 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 회장은 당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있겠죠. 정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아보세요. 정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윤서야? 어디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민호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DNA 검사를 하자고 해. 내가 임신한 아이 말이야. 정윤서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에게 빌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속인 사람들에게 가서 빌어야죠.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승호 씨도 이미 모든 걸 자백했어요. 삼성 파트너스에서 당신을 내보냈대요. 뭐라고요? 산업 스파이 짓이 들통났거든요. 이제 당신은 갈 곳이 없어요. 정윤서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수진이 카페를 나가려는데 정윤서가 붙잡았어요. 언니, 정말 마지막으로.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호 오빠도 언니를 그리워해요.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저를 그리워한다고요? 네, 요즘 자꾸 언니 얘기를 해요. 예전이 그립다고. 그래요?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럼 더 좋네요. 그 사람도 제대로 벌을 받을 테니까. 언니, 15년을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그리워한다고요? 웃기네요. 수진이 카페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윤서 씨, 이제부터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각오하세요. 그리고 수진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정윤서는 혼자 카페에 남아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완벽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수진의 눈빛이 승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대한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00억 원의 탈세가 적발되었어요. 강철민 회장은 구속되었고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민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빚만 남게 되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윤서가 임신한 아이의 친부가 이승호라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니. 정윤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미안해, 민호야.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회사 정보를 빼내려고. 뭐라고? 처음부터? 나는 승호를 사랑해. 아이도 승호의 아이고.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술에 취해 수진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수진이 나왔어요.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았죠. 수진아, 너. 내가 걸어? 네, 민호 씨. 오래전에 나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당신들을 지켜보려고요? 민호가 술 취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윤서가 날 속였어.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시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다가 저를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하자고요? 수진아, 나도 당한 거야. 윤서한테 속은 거라고. 속았다고요? 저를 버릴 때는 속지 않았잖아요. 민호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하반신 마비인 아내를 폐차장에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시한 사람이 누구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려도 되나요?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민호 씨, 당신이 저에게 했던 일들, 이제 똑같이 당해보세요. 수진아, 저는 이제 김수진이 아니에요. 제 원래 이름은 김소윤이에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15년 전에 가짜 신분으로 당신에게 접근한 거예요. 제 목적은 복수였거든요. 민호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복수? 당신 아버지 강철민이 저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했어요. 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수진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당신 옆에서 기회를 노렸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죄를 갚아주려고. 그럼 너도 나를 속인 거야? 네, 똑같이 속인 거예요.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민호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어요. 하지만 하나는 달라요. 뭐가?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복수하려고 접근했지만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복수도 잊을 정도로.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완성할 수밖에 없죠. 수진이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15년 동안 충분히 드렸어요. 당신이 저를 버릴 때까지 말이에요. 문이 닫히고 민호는 복도에서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어요. 수진은 문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어요. 박준혁이 찾아왔을 때 수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모든 게 끝났어요. 대한산업은 파산했고 강민호는 사기죄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정윤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승호와 결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둘 다 일자리를 잃어서 힘들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박준혁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때요? 진짜 김서윤으로서의 삶을.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네요. 창 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차가운 복수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김수진, 아니, 김서윤의 15년에 걸친 복수극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복수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용서가 정답일까요? 서윤은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죠. 강민호와 정윤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어요.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에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승리감? 만족감? 아닙니다. 공허함이었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복수에 바친 서윤에게 남은 건 결국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시간마저 복수의 도구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행복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둘째, 사랑 없이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민호도 정윤서도 결국 이기심만 추구했기에 파멸했죠. 셋째,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윤이 마지막에 깨달았듯이 새로운 시작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상처 주는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때로는 늦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찾아와요. 강민호와 정윤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을 목격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복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과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마세요. 서윤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모든 분들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